자, 우리는 가격 재원칙 배우고 있는데요. 아까 내부 원칙과 관련된 것까지 배웠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외부 요인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거기에 보면 적합의 원칙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자,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려면 이 부동산이 주변 환경하고 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주변 환경하고 어울려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즉 적합해야 된다 이 소리죠. 따라서 평가사는 가격을 구할 때 그 부동산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냐 조화되지 않냐 이런 것도 따져본다는 거예요. 근데 따져봤더니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감가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또 아까 내부적으로 균형이 안 맞으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한다 그랬죠? 근데 외부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감가는 경제적 감가라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 부동산 인건적이 쇠퇴했다. 뭐 시장성이 감퇴되었다. 이런 말하면 다 경제적 감가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감가를 하려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이런 걸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이것은 외부적인 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내부적인 균형이 뭐였어요? 균형의 원칙이라면 외부적 균형이 뭐다? 적합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관련해서 443쪽의 맨 밑에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 환경에 뭐 해야 된다?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적 균형이고 이런 적합 관계와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고 그런 경제적 감가를 하려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 설명했고요. 자, 그럼 뒤로 넘겨서 444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번 부동산만의 고유한 가격 원칙으로 이런 말이 있나요?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이 가격 재원칙은 동산에도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고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적합의 원칙 이것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고유 원칙이다 라고 알아둡니다. 물론 외부성의 원칙 이것도 역시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고유 원칙입니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그리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고유 원칙입니다. 자, 그때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A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A 지역의 개발업자가 고급주택 건축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서 해당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 가격원칙은 적합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무슨 지역이라고요? 서민들이 사는 아름다운 말이죠. 서민들이 산다. 예.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때요? 다 판잣집 지어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온차 고급주택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격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했더니 가격이 건축비에도 못 미쳤다 이렇게 됐나요? 그 말은 가격이 낮게 평가됐다는 소리죠. 왜 그런 일이 생겼다?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조화되지 못해서 이해됐죠? 그게 뭐다? 경제적 감가가 일어났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건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적합의 원칙과 관련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적합의 원칙은 여기에 있는 대상 부동산이 주체입니다. 얘가 주체가 돼서 외부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냐를 따지는 거고 외부성의 원칙은 반대로 주변 환경, 즉 외부 환경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여기 있는 대상 부동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따라서 평가사는 가격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대상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잘 살펴서 가격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이나 외부성의 원칙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데 뭐가 달라요? 방향이 다른 거죠.
요건 적합은 대상 부동산이 주체가 돼서 주변 환경과 어울린가 살펴보는 거고, 요건 외부 환경이 주체가 되어서 대상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성 원칙 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외부성의 원칙입니다.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12번에 경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적합의 원칙, 그리고 외부성의 원칙, 그리고 경쟁의 원칙,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원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경쟁의 원칙이다는 말은 이 부동산에 초과 이윤이 있습니다. 초과 이윤이 있으면, 초과 이윤이 있다는 말은 이 부동산 사기만 사면 돈 된다 이 소리예요. 돈 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겨요? 너도 나도 내가 살게 그러면서 수요자가 뭐 하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고, 수요자가 경쟁을 하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초과 이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요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비싸게 사면 남는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서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 말은 그 이상 그 다음에는 초과이윤이 사라지면 더 높은 가격 지불하겠다는 사람은 안 생기겠네요. 이와 같이 초과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경쟁관계 속에서 그 부동산에 합당한 가격이 이루어진다.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의 원칙 12번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쟁이 있으면 결국 초과이윤이 어떻게 된다?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부동산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된다 하는 원칙입니다. 그게 경쟁의 원칙입니다. 자, 즉 수요자들의 경쟁관계 속에서 합당한 가격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경쟁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으로서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칙과 대체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수요 공급의 원칙, 그 다음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자, 수요 공급의 원칙은 여러분 다 아시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죠?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게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근데 결정된 가격은 다시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걸 뭐라 부르죠?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씁니다. 이런 피드백 관계를. 그래서 거기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용어 하나 받으시고, 자, 그래서 가격의 이중성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자, 대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은 지 혼자 형성되는 게 아니고 대체될 수 있는 다른 부동산과의 관계 속에서 가격이 이루어진다. 이게 대체의 원칙입니다.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대체의 원칙은 효용이 동일하면 사람들은 뭘 택한다? 가격이 싼 걸 택하고,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이게 대체의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부동산들이 쭉 있는데요. 이 부동산들의 효용이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용이 같은데 요 부동산들은 다 10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럼 요 부동산을 지금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50억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거 선택하지 굳이 비싼 거 선택하지 않겠죠?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내려야죠. 얼마가 될 때까지? 이 비싼 때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은 지 혼자 형성되는 게 아니라 대체될 수 있는 부동산과의 관계 속에서 가격이 이루어지죠?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대체 원칙입니다. 자, 따라서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는 원칙이 대체 원칙이고요.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 모두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3방식은 뒤에서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배울 겁니다. 그것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대체 원칙 한번 봅니다. 자, 444쪽. 자,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상호간, 지역 상호간 또는 대상 부동산과 대체성이 있는 일반 투자 분야의 다른 재화하고 대체 경쟁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때 동그라미 이번에 대체 원칙은 효용이 동일하면 가격이 낮은 거,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되어서 이 선택된 부동산의 가격이 다른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체 원칙은 3방식 가장 기초가 되는 가치 형성 원칙이다. 그래서 나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럼 거래 사례는 어떤 거래 사례 가져와야 됩니까? 요 부동산 가격 알고 싶으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거래 사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체가 된다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어떤 면에서 대체가 된다고 돼 있어요?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부동산 간에 또는 일반 제약 간에 어때요? 용도나 효용, 가격이 어때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가 된다는 거요. 그 말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럼 대체가 된다는 건요. 뭔가 포기되는 게 있는 거죠? 대체되는 게 있다? 포기되는 가치, 그걸 뭐라 그래요? 포기되는 것, 기회비용이라고 씁니다. 기회비용. 자, 그러면 기회비용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죠? 이 강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아니 강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평가하겠다 이렇게. 기회비용을 반영한다는 건 여러분 이게 참여하셨죠? 그럼 포기된 게 있죠? 뭘 포기하셨어요? 놀러 가는 거. 그러면 이 강의의 가치는 놀러 가는 것보다는 더 가치 있다 이 소리죠. 훌륭합니다. 예, 놀러 가는 거. 또 다른 분 안 계신가? 네, 꼭 합격하십시오. 자, 남편을 포기했어요. 이쪽은 회사를 포기했다더니. 아, 그래요. 좌우지간 엄청난 기회비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의 가치가 아주 엄청나게 높겠네요. 그런 분들은 예, 잠을 포기하신 분들은요. 잠자는 것보다 낫다 이 소리죠. 예, 다행히 이 강의는 잠도 재워드려요. 그러니까 포기할 게 없어요. 잠도 자다가 잠깐 깨면 강의 듣다가 그러다가 또 자고 그러면서 어때요? 예. 그 뭐 일석이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예. 참 좋은 강의죠. 이렇게.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 불면증은 확실하게 어때요? 치료해 드립니다.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면증이 치료가 되고 이렇게 그래요. 자, 그래서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기회비용.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거? 자, 시험에서는 여기 도심에 공업용지가 있어요. 저 외곽에 공업용지가 있어요. 효용이 같아요. 효용이 같은데요. 이게 도심에 있는 공업용지의 지가가 더 높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요 공업용지를 쓰기 위해서 포기된 게 있겠죠. 여긴 상업지로 쓸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상업지로 쓰면 평당 1,000만 원이야. 그럼 저 외곽에서는요. 논농사 포기했어요. 농지로 쓸 수 있는데 이거 포기하고 공업지로 써요. 농지는 100만 원이야. 어디가 포기된 게 더 커요? 요게 더 크죠? 그래서 요게 더 크니까 당연히 지가가 어때요? 여기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거기 기회비용의 원칙 뭐가 그 445쪽에 기회비용의 원칙이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평가한다는 원칙이다. 자, 그때 기회비용이란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선택되지 않은 다른 기회를 희생한 대가를 말한다. 자, 따라서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진 저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기회비용의 원칙에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기된 것이 크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농담 한마디 하는 것도 싫잖아요. 맞죠? 그래요? 예. 뭐 스트레스 해소작이요? 자, 그럼 좋아요. 앞으로 농담 자주 하겠습니다. 그럼 자. 문제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럼 안 돼요. 자, 그래서 440 이제 6쪽에 가면 가격과 가치 비교해 놓은 거 보이시죠?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는데요.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맞나요? 맞죠? 두 번째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고요. 가치는 효용 맞죠?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에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된다. 그 쾌적성 있는 거 포함된다 그랬어요. 3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는 현재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다. 이게 틀린 거죠. 가격은 과거 값이라 그랬고요. 실제 지불된 값이니까 가치가 현재 값이라 그랬죠. 3번이 틀렸네요. 아까 가치는 효용, 편익 이런 게 주관적이라 그랬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5번 주어진 시점의 가치는 다양하다. 가치 다원설입니다. 자, 그 옆 페이지 2번 가격 재원칙 틀린 거하고 물었죠. 예, 거기에서 1번 가격의 원칙에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찾아서 평가 활동할 때 지침으로 삼으려고 하는 행동 기준이다. 그 말 이해되죠? 이제 여기에 따라서 평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체의 원칙은요.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 맞나요? 대체될 수 있는 부동산과의 관계 속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유용성이 동일하면 유용성이 효용이죠.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한다. 맞네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 의미로 잘 읽어야죠. 균형의 원칙이 내부적 관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적합의 원칙은 계속해서 외부라고 써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구성요소 간의 결합에 따른 유용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때요? 나올 수 있죠. 아까 기여의 원칙 배웠나요?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 가격을 형성한다는 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 아까 배웠죠? 뭐가 변하면 가치 형성률이 변하면 가격도 달라진다는 원칙이에요. 읽어보면 그런 소리입니다. 자, 저 뒤로 가서 우리 기출문제 작년도에는 뭐라고 물어봤나? 궁금해지죠? 이런 거 배우고 나면 뭐라고 물어봤는가 막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 배웠으면 궁금해져야 돼요. 어떻게 물어보는지. 537쪽 40번 문제 갑니다. 40번에 작년도 마지막 문제네요. 부동산 가격 원칙 배웠죠? 예, 틀린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최유효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 합법적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최유효용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이어야 되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대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게 판정 기준이다. 맞는 말이죠. 예. 자, 두 번째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떠들었어요. 균형이 안 맞으면 무슨 감가다? 기능적 감가다. 경제적 감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고 적합의 원칙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외부적 감가고 이해됐나요? 뒤에서 그래서 무슨 감가라 그래야 돼 이거는? 과잉 설비, 부족 설비는 게 다 기능적 감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감가가 아니고 기능적 감가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린 거예요.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하고 인근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 맞나요? 주변 환경하고 적합의 원칙이 틀리잖아요. 대체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지금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요 부동산 가격 구하려면 거래사례 가지다가 비교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교. 자, 3번, 5번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하는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아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은 계속 변하고 특히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고친 거니까 평가사는 예측 이런 거 잘해봐야 되고 그런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수익하는법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 자, 틀린 건 이건 2번으로 정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448쪽 갑니다. 자, 그래서 무슨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가격 재원칙. 정리하자면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이 뭐 되었을 때 최유효 이용되었을 때 가격 알려주는 겁니다. 평가사는.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치 형성률이 변하겠죠. 평가사는 그런 가치 형성률의 변동을 잘 살펴서 가격 알려줘야 됩니다. 가치라고 하는 건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니까 미래를 잘 예측해서 가치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내부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죠. 그 내부적 요인과 관련해서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반영해서 가치가 이루어진다. 기여의 원칙이고요. 내부적인 측면에서 균형 상태를 반영해서 가격이 이루어진다. 균형의 원칙이고 균형이 안 맞으면 그때는 기능적 감가. 아까 초과설비, 부족설비 이렇게 다 기능적 감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의 체증과 체감을 뭐해서 반영해서 가격이 이루어진다. 무슨 원칙? 수익, 체증, 체감 원칙. 토지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은 수익 있나요? 그 토지에 배분되는 수익을 반영해서 가격이 이루어진다.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이게 내부적인 측면이라면 부동산의 가격은 외부적 요인도 반영한다 그랬죠? 이 외부적 요인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적합의 원칙 이렇게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려면 주변 환경하고 적합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평가사는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를 하게 되고 외부 환경이 대상 부동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이루어지죠? 외부성의 원칙입니다. 자, 평가사는 가격 구할 때 외부 환경이 대상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잘 살펴서 가격 구해야 되고 또 경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경쟁의 원칙은 초과 이윤이 있으면 초과를 얻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 관계 속에서 합당한 가격이 이루어진다.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경쟁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으로서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원칙이 있었죠? 대체의 원칙과 수요 공급의 원칙.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서가 이루어진다. 이런 게 있었고 대체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될 수 있는 부동산과의 관계 속에서 가격이 이루어진다. 이게 대체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거, 가격이 같으면 효용이 높은 거 선택하는 원칙. 대체된다는 건 뭔가 포기되는 게 있었죠? 그 포기되는 게 뭐였죠? 기회비용이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가치가 이루어진다.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448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죠? 보니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입니다. 자, 거기서는 지역 분석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지역 분석하고 여기 있는 개별 분석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개별 분석은요? 천재인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요인은 아까 가치 형성 요인에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 지역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이 나오겠죠?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지역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을 분석했으니까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은 평균적 가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분석하면 이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상업 지역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 지역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일반적이고 평균적 이용을 뭐라고 쓰겠다? 표준적 이용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가격 수준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균적 가격이 나왔어요. 그런데 평가사에게 가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대상 부동산이 있겠죠?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물어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대상 부동산이 뭐가 있어서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 가격은 이 지역의 평균적 가격하고 똑같이 나눌 수 있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개별성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대상 부동산 자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부정형 획지고 경사졌다 그러면 이 지역의 평균적 가격보다 어때요? 미안한데 좀 빼야 되겠다 10만 원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겠죠. 이 10만 원은 어떻게 찾았다고요?
대상 부동산 자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별 요인이니까 그걸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 이제 10만 원 빼야 된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이 얼마다? 90만 원이다 제곱미터당.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분석을 해보면 대상 부동산의 뭐 최유효용이 뭔가 이것도 판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려면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구할 때는 뭘 전제한 가격 구하니까 최유효용을 전제한 가격 구하니까 이런 개별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하는 분석이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서 이걸 찾아야 되겠죠? 지역 분석이 선행하고 개별 분석이 어떻다? 후행하는 분석이죠, 당연히.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니까 지역 전체적인 걸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어떻다? 광역적이고 거시적이다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개별 분석은요.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국지적이고 미시적이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박스를 봅니다. 448쪽 지역 분석.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 요인 분석하는 건데요.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라고 써놨죠. 근데 개별 분석은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 국지적, 구체적, 미시적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지역 분석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뭘 판정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의 목적은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전제로 한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분석이 지역 분석, 후행하는 분석이 개별 분석. 449쪽 메뉴에 지역 분석은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을 가진다. 왜 지역 분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 부동산은 뭐가 있어서? 부동성이 있어서 어디로 도망가요? 못 가요? 못 가고 요 지역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지역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니까 지역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개별성 때문이라 그랬죠? 개별성이 있으니까. 자, 가격 재원칙. 아까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 기억납니까? 개별 분석은요. 균형의 원칙. 내부적으로 균형이 안 맞으면 감가인데 그런 기능적 감가를 찾으려면 개별 분석해 봐야 되고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는 걸 살펴보려면 지역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균형이라 그랬고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균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균형이 안 맞으면 감가죠. 그때 지역 분석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은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하나만 더 알아두면 448쪽 메뉴에 지역 분석이라는 이렇게 써놨죠. 뭐가 지역 분석이라고 써놨어요? 대상 부동산은 어떤 지역에 속해 있고 지역을 분석한다는 건 그 지역적 특성이 뭐고 또 전반적인 그런 특성이 지역 특성이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 분석하는 게 뭐다? 지역 분석이다. 자, 됐습니까? 예, 지역 분석 개념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현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해서 그 지역 부동산에 뭘 판정하는 거다?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다. 자, 그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설명했고요. 449쪽으로 가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역시 알아둡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자, 대상 부동산이 뭐에 있는 지역이 있죠? 속해 있는 지역이 있네요. 그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 그래요?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는 표현, 자, 유사 지역이라는 표현, 그리고 동일 수급권이라는 표현, 요 세 가지 표현을 배웁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인데요. 인근 지역은 말 그대로입니다. 대상 부동산이 뭐해 있는 지역이다?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제가 주로 예를 들은 게 노량진 고시촌 여기를 예를 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량진 고시촌이다. 그러면 이 대상은 고시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요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고시촌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용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질성이 있어야 되겠죠? 동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인근 지역은 지역이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개념 봅니다. 인근 지역은 449쪽에 있죠.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뭐에 있는 지역이다?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다. 고시원을 이용되고 있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치 형성 요인 중 뭐를 공유하고 있다? 지역 요인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요 인근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으니까 이 인근지역의 지역적 특성은 대상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 동그라미 1번에 인근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적 특성은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두 번째. 이 인근지역은 특정한 토지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지역으로서 용도적, 기능적으로 뭐가 있다? 동질성이 있고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용이 동질적이라 그랬잖아요. 용도 면에서 기능 면에서 뭐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요 안에 있는 부동산끼리는 서로 무슨 관계가 형성된다? 대체 경쟁이 형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근 지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인근 지역도 계속 변해갑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둘째 줄에 인근 지역의 범위도 고정적, 형식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가격 수준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평균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범위가 너무 넓으면요. 각 토지마다 편차가 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 수준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맨 밑에 7번에 인근 지역은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학이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뒤에 다시 배울 겁니다. 자, 넘어가서 450쪽 유사지역입니다. 유사지역은 말 그대로 뭐한 지역이에요? 유사한 지역이에요. 어디하고 유사한 지역이에요? 여기하고 유사한 지역이에요. 여기하고 유사하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유사하겠어요? 용도 면에서, 기능 면에서 어떻다? 유사한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어때요? 고시촌으로서 같은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유사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림동에 갔더니 역시 고시촌이 있더라. 그럼 신림동 고시촌, 여기는 노량진 고시촌과 용도 면에서, 기능 면에서 유사한 지역이죠. 근데 거리적으로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적 유사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사지역 개념 보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는 거죠. 그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인근지역과 동일 수도권의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끼리는 서로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대체 경제 관계가 성립해서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사지역은 이 대상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틀려요. 아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였어요? 인근지역이고 여기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치 어때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하나만 더 알아두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인근지역하고 요 옆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같은 인근지역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요거는 그랬을 때 요 인근지역에 표준적 이용이 있겠죠? 지역이니까. 그럼 여기도 표준적 이용이 있겠죠? 요게 같으면 같은 지역이고 다르면 어떻다? 다른 지역으로 판정한다. 그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기준해서 인근 지역의 범위를 이렇게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3번 동일 수거권 봅니다. 여기서 수급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수요와 공급의 줄임말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는 게 어디입니까? 시장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동일한 시장 지역이다 이렇게 써도 되네요. 자, 동일한 시장이 되려면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하고 서로 무슨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나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이 있겠죠?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 동일 수거권입니다. 동일한 시장이에요. 그럼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이 되는 다른 부동산은 어디에도 있죠? 인근 지역에도 있겠죠? 그 다음 어디에도? 유사 지역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 수거권은 결국 뭘 다 포괄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다 포함하는 광역적 지역이 동일 수거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동일 수거권 이런 개념을 왜 찾는데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거래 사례를 가져다가 뭐 해서 비교해서 이거 얼마입니다 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려면 거래 사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인건지역에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인건지역에 마땅한 사례가 없다 그러면 유사지역에 있는 사례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동일 수거권이라는 것은 거래 사례를 선택할 때 가장 뭐가 되는 거예요? 광범위한 권역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 사례 선택에 최원방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동일 수거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 사례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동일 수거권 내에 있는 인건지역이나 유사지역 이런 데서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 수거권 개념 봅니다. 동일 수거권이란 대상 부동산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라고요. 그때 대상 부동산 속해 있는 인건지역은 직접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여기는 유사지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이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뭘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인건지역과 유사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수거권 인건지역을 포함하고 인건지역과 상호관계에 있는 유사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로 사례 수집의 뭐다? 최원방권. 거래 사례 수집할 때 가장 광범위한 권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용도지역별 동일 수거권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거지의 동일 수거권 한번 생각해봅니다. 주거지 같은 경우는 도심에 뭐가 있다고 전제하냐면 직장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면 직장으로 통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주거지는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대체 경쟁이 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주거지의 동일 수거권은 직장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적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거지역에서 그런 말 써놨죠.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 어떻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예. 자, 그래요. 그런데 어디 살고 계신 분에게 타워 팰리스 살고 계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주거지하고 대체 경쟁이 되는 다른 주거지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 삼성동 아이파크 뭐 이렇게 몇 군데 하더니 뭐라 그래요? 별로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다시 그랬거든요. 아니 주거지 많거든요. 저 통근 가능한 범위 내에 저쪽에 나가서 기장에 가도 되고요. 뭐 많이 있잖아요. 부산도 통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기도 다 주거지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주거지라고 다 주거지인가? 이렇게 말하네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사람은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놀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랑 놀아야 돼요? 나와 비슷한 사람과 놀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비슷하고 생활 수준이 어때요? 비슷하고 그러면요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놀면요 이제 전에 한 말했죠. 이런 사람하고 놀면 이런 사람들은 파 그러면 언더파와 이번파를 생각하고 우리는 파 그러면요 파 사러 가자 대파 쪽파 이거 생각하는데 언더파와 이번파를 생각하고 피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캐디피와 그린피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논에 있는 피 뽑으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놀면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제일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자, 그래요. 한번 안아주세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자, 그래서 그 보니까 왜 그 말 하는데요. 그 일본에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나요? 소문난 고급 주택가다 그러면요. 다른 지역과 대체성이 적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수거권 범위가 어떨 수도 있다? 좁아지기도 한다. 예, 이렇게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업지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상업지는 동일한 시장 지역이게 동일한 상권이잖아요. 상권이 배우지고 그러니까 배우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은 배우지가 넓어요, 좁아요? 넓잖아요. 상권이 크다는 거죠. 근데 구멍가게는요 좁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본의 고도 상업지는 동일 수거권은 광역적으로 형성된다. 백화점 이런 거는 동일 수거권의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소규모 점포 이런 거는 동일 수거권의 범위가 어떻다? 좁다 하는 거 알아달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51쪽 가서 4번 후보지하고 이행지 개념 나오네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땅이죠. 그러면 용도가 바뀐 후를 기준해서 동일 수거권을 판정할까요? 아니면 용도가 바뀌기 전을 기준할까요?
거기 보니까 후보지하고 이행지 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전환 또는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종별에 동일성관을 취한다. 그러니까 될 것으로 보이는 거니까 후죠. 그러니까 원칙은 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환의 성숙도가 낮다, 이행의 성숙도가 낮다 이런 말이 보입니까? 성숙도가 낮다는 건 과거 특성이 강한 거죠. 이해됐나요? 과거 특성이 강하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지금 고시촌 따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주거지였는데요. 고시촌으로 바뀌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고시원 몇 개 없어. 아직은 주거지로 특성이 너무 강해. 그러면 그때는 이행 전이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아직 과거 특성이 강한 거죠. 그때는 동일성을 판정할 때 전환이나 이행 전이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원칙은 뭐지만 후지만 예외적으로 성숙도가 낮으면 전이다 이렇게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451쪽 인건적의 수명현상입니다. 아까 인건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간다 그랬죠? 변해가는데 자, 인건적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 천이, 악화기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인건적에서?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땅이 막 자라는 게 성장이에요? 지진 나가지고 일본처럼 막 땅 올라오고 이러? 아니겠죠? 그건 뭐였어? 성장이? 그 동그라미 1번에 써놨잖아요. 건물의 동태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성장기라고 하는 건 이 지역에 건물이 막 뭐 하는 거예요. 새로 막 들어서는 때 이럴 때를 뭐라 그런다? 성장기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이런 집단적이고 동태적 현상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근데 쇠퇴기는 뭐예요? 그러면 건물이 집단적으로 뭐예요? 점점 낡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예. 그러니까 이건 건물이니까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고 그 보니까 그 1번에 그 자연적 자원이 아닌 뭐라고 써놨어요? 인위적 건물 이야기라는 거 토지 이야기 아니고 건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뒤로 넘겨서 뭐 상식적인 말들입니다. 자, 452쪽에 그 성장기 특징이 나오죠? 위에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지가가 뭐 하고 있어요?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파르게. 그래서 성장기 때는 지가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상승률. 그럼 그 지가 막 올라가니까 투기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개발될 때니까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에 대한 입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개발할 때니까 유입도 많고 뭐 이렇게 상향여가 배웠죠. 상향여가는 저가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고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개발한다는 거 이때 그렇게. 자, 그래서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중심을 이뤄요. 근데 이 성장기가 지나고 나면 무슨 단계예요? 이제 성숙기죠. 성숙기 때는 치가가 가장 높은 데서 안정되어 있거나 이렇게 약간씩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가가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을 하는데 치가는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가장 높은 데서 안정되어 있거나 약간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주로 누가 살겠어요? 집주인들이 살아요. 지역적 기능이 가장 좋을 때니까. 이 사람들은 잘 이사 안 다니죠? 그래서 지역적 기능이 가장 정점에 이르고 경제적 순도 최고에 이른다. 그래서 이사 잘 안 다니니까 유동 이런 것은 여기서는 많지 않아요. 아까 성장기 때는 인구의 유입 이런 거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별로 안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453쪽 가면 쇠퇴기는 이제 치가가 뭐 하기 시작해요 보니까. 그 옆에 그림 보니까 하락하기 시작하죠. 하락하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요? 고속층은 떠나고 그때 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저속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향여가가 시작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향여가 시작되고요. 만약 쇠퇴기 때 다시 재개발하면 어디로 되돌아갈 수 있겠어요? 성장기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하라고 내버려 두면 천이기로 가는 거 이제. 천이기는 하향여가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향여가가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속층이 우리로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림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려가던 지가가 일시적으로 뭐 하게 돼요? 반등하기도 하나요? 그런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려가던 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기도 한다.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저속층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요가 자극되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악화기 때는 내버려 두면 이제 슬럼화 과정은 넘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건적의 수명 현상은 반드시 끝에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뭐 하면 쇠퇴기나 천이기 때 재개발 이런 거 하면 다시 어디에요? 성장기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럼 뒤로 넘겨서 454쪽에서 감정평가 절차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래 물었습니다.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현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해서 그 지역 부동산에 뭘 판정하는 거죠?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겁니다.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거. 두 번째,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먼저 실시되는 게 일반적이고, 맞죠?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에 뭘 판정한다? 최유효형을 판정합니다. 3번 인건지역은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 성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아까 했고요.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이죠? 인건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라 그랬어요. 5번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 소권은 성숙도가 낮다는 건 아직 과거 특성이 강하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천안 후가 아니고 뭐라고요? 천안 전에 용도지역의 동일 수도권과 일치하는 영향이 있다. 5번이 틀렸네요. 예.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감정평가 방식 갑니다.